네, 오전 시황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광무 대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FOMC 이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원동력 발표까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어제 FOMC 발표가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에 영향을 주었고요. 물론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도 영향이 컸지만은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상당히 좀 시장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매파적 발언에 이어서 우리 오늘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 키워드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했습니다. 또 미증시가 그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지금 굉장히 하락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울트라 스텝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막판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괜찮은 선택이었던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울트라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한편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파적 발언을 좀 삼았었던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이 시장에 대한 좀 실망감으로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장중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종합지수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오전과 또 이 FOMC가 열리는 시간 이전까지는 상승세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FOMC가 직접 열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상당히 난폭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 출렁였지만 다시 한번 연설 마치고 난 다음 발표 이후에는 플러스까지도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에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또 점쳐지면서 시장은 좀 투자 심리가 자극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렇게 금리를 가속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속화될 전망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했을 때는 이번 이 금리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2차례 정도 이 금리 인상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 매파적 발언을 좀 점쳐봤을 때 최소 3차례가 될 것 같다. 최소 3차례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기존에 설명되었었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회차보다 조금 더 연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시장은 이 정도만큼 좀 출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벤트 이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경계하자, FOMC 발표 경계하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대비하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막상 이 FOMC가 열리는 당일 회의 이전까지는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 FOMC 일정 이전까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예측이 되었었고 그리고 CPI 발표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맞이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벤트 당일이었고 또 추가적인 매파적 발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는 당연히 하락을 했고 하락하는 분위기가 맞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빨리 이 악재를 씻어내려는 과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편으로 기대했었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내용들, 학습 효과에 대한 내용들, 만약에 매파적 발언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연준에 대한 신뢰감 회복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지수는 좀 반등에 대한 기회도 준비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럼 올 연말까지는 네. 자이언트 스텝이나 어쨌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맞을까요? 일단은 파월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좀 강하게 내비쳤고요. 기준이 좀 있었죠. 인플레이션 2%대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연속은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확인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을 때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네. 0.75% 75bp가 계속 세 번째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3%대, 만약에 이제 4.4%대까지 점도표를 예측해 봤을 때 한 차례 정도 혹은 두세 차례 정도 나온다라면은 대략 한 1% 정도의 포인트를 한 번에 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는 빅스텝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나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이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한다라면은 좀 더 강력한 예상하는 점도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예상되는 점도표대로 가더라도 초반에 좀 더 압박을 강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어쩌면은 울트라 스텝 예측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하락은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 중요한 시선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현재 어떤 속도인가 CPI 발표에 또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물가 안전의 기준을 네. 어디에 두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연준은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을 했죠.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CPI가 6%대 그리고 최근에 8.1%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뭐 GDP 성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점쳐봤을 때 다음 금리 인상은 또 불가피한데 속도 조절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2%를 목표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2%대 목표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자이언트 스텝 이외에도 어제 국채 금리 변동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강력한 의지 표명이요. 다시 한번 미국 중심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했고요. 네. 이 때문에 달러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고 또 다시 한번 미 국채 중심으로 시장이 좀 바뀌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년물 미 국채가 장중 한때 4%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10년물과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 사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면서 소비에 대한 위축이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물가가 잡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가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금리에 대한 연전 현상은 계속 지속되는지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MC라는 큰 일정을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기간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굉장히 긴장했었던 이 긴박한 쪼그라드는 모습들이 조금은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기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판단할 수 있는 현재 평가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변하게 올라간다 떨어진다의 속도를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FOMC 전후로 해서 이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만 거론되면은 사실은 이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많이 아픈데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나왔다는 것. 네. 오늘은 좀 이중고를 좀 더 좀 겪다 보니까 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환율이 1,400원, 계속 1,400원 터치할까 말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국 1,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환율의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나 이제 달러 중심의 시장이 좀 전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FOMC 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자극 요소가 돼서 그동안에 좀 마의 벽처럼 느꼈던 설마 네. 1,400원 넘어가겠어? 네. 1,400원에서 멈춰줘야지라고 했었는데 1,400원대를 좀 넘어갔고요. 네. 일단은 이 1,400원대에 대한 위치가 고착화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변동 차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동향도 중요할 겁니다. 우선은 환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최근에 1,400원대를 앞두고 가격 테스트를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오늘은 좀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도 부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일 것 같고요. 시장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강세 분위기가 오늘 장중은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미증시가 브레이크 시도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간 변동되었던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은 미증시에서 어떻게 좀 더 풀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늘 이 고환율 속에서 수급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버틸지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속적이긴 했지만 아주 강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속 매도세가 7거래 연속인데 그 규모가 기간 대비해서 아주 강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매도세가 연속적인 것은 시장에 대한 수급 부재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환율까지 그리고 외국인에 관련된 수급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죠.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21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보낼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러시아인데 분명 이런 무력 도발이 우리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패닉 상태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자극적이죠. 네. 뭐 2차 세계대전 다음 처음이라는 네.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고 앞에서 이제 이 금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 뭐 1,400원 13년 만에 다시 네. 14년 만에 다시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내용은 이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 건국 기념 행사에서 이 자주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고 대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이나 핵 위험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분적으로 군 동원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빨리 황급히 러시아를 빠져나가려는 국민들도 나오고 있다. 항공기 비행기 값이 2배 이상 폭등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아마도 사회 기사 면에서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극적인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부터는 우리 방산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강세를 보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산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군 동원령이라는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군사 충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조금 더 보충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전쟁 도발에 대한 무력 도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산주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테마적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최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주들이 단순하게 몇몇 국가 주변 혹은 뭐 무력 도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이제 무기 수출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자주국방 키워드가 자극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산주의 움직임들이 단순한 이 무력 도발에 의한 이벤트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 내용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연속성이 또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방산주에 대한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방산주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추세를 다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는 좀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지수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많이 오른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왔을 때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여지진 않고 있거든요. 주봉 상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일정한 이 간격으로 해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자극 요소가 뭐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럽 지역 혹은 뭐 몇몇 이 주요 국가에서 수주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트적인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방산주를 좀 더 보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하되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연말 때까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수주 계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방산주 흐름을 살펴봤는데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방산주처럼 지금 곡물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곡물 가격 역시 이게 이런 이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곡물 가격도 테마 흐름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방산주가 움직인 배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험했었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곡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격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발동되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면은 방산주 배경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곡물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제 변동성이 있었던 사료주 종목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음식료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원자재로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주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 가능성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된다라면은 또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관련된 네. 종목들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종전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고 있는 카드가 주변 서방 국가에서의 압박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러시아가 지고 있는 카드가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특히나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에너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절적인 변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추느냐 지속하느냐의 이 러시아의 압박은 사실은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어서 반사적으로 봐야 되는 에너지라든지 그로 인해서 봐야 되는 신재생이라든지 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또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이 나왔거든요. 네. 우선은 천연가스에서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변동이 되었고요. 한국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너지 대체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새로 생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를 다시 한번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브레이크가 좀 나온 상태이고요. 태양광 종목들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된 종목들, CS 윈드라든지 베어링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또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위주들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FOMC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쌤의 탑픽 종목을 알아보는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